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4월이었죠.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헌재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낙태죄는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인 만큼 혼란을 줄일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시한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에는 관련법이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성과 약자의 편에 서서 차별과 싸운 것으로 유명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지난 주말 별세했죠. 그럼 법관이 여론을 의식해야 하느냐는 로스쿨 학생들의 질문에 그날의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법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우리 국회는 그동안 여론이 들끓을 때만 관련법을 쏟아내는 일을 반복해왔는데요. 이제 우리 국회도 시대의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않을까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과 전화 연결해 국회의원 이해 충돌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70명이 신규 확진자가 됐는데요. 이게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어제보다 12명이 더 줄어드는 거고 이틀 연속 두 자릿대 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감염 경로를 보면은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가 55명, 해외 유입이 15명이었는데요. 이 국내 감염 사례를 지역별로 나눠보면은 서울 21명, 경기 18명, 인천 1명이어서 여전히 수도권에서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지난번에 재유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50명 아래를 기록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또 특히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중이 지금 30%에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감염 규모는 커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이 2명이 더 숨져서 385명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정부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 비율이 높고 또 추석 연휴 때 인구 이동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좀 위험 요인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오늘 발표한 확진자 수의 경우에는 좀 지난 주말의 효과가 반영된 부분이 있고 이번 주 중에 좀 추세를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인데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직은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 동화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 동아대 부민 캠퍼스에서 지난 주말 9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오늘 추가로 3명의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11명은 같은 학과, 같은 동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접촉한 사람 수가 800여 명으로 지금 맞네요.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확산 가능성이 좀 크다. 보건당국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대의 경우에는 이 확진자 3명의 생활을 한 기숙사가 폐쇄가 됐고 또 이 거주 학생들이 이제 서울, 경남, 경북 등의 이렇게 좀 지역으로 귀가 조치된 상황이고 또 이제 감염 경로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강의실 기숙사뿐만 아니라 식당, 주점 뭐 이렇게 다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동아대의 경우에는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대면 혼합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지난 19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는 모든 수업을 지금 비대면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아대학교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이 결정, 이 대면, 비대면 혼합 수업을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자 사퇴까지 요구하는 등의 어떤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역 당국이 방문 판매 업체 방문을 좀 자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문 판매 업체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뭐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방문 판매와 투자 설명회, 종교시설, 직장 모임 이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례별로 보면은 서울 강남구의 대우디오빌과 관련해서 이 과거 확진자 중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10명은 이제 좀 재분류가 됐지만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어서 아직 이제 정확한 이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또 서울 강남구의 KT1Q의 통신 판매업소와 관련해서도 지난 14일에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서울 관악구의 삼모스포렉스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 확진돼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 조사 중인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누적 확진자는 총 61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감염 의심 사례가 나타났던 점도 좀 걱정스러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독감처럼 반복 감염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사례인데 지난 3월에 첫 확진이 됐고 입원 치료하는 과정에서 2차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서 퇴원을 했는데 6일이 지나서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고 재입원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재감염 의심 사례로 당국에 보고가 됐고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처음 감염됐을 때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자형이 V그룹이었는데 이후에는 GH그룹의 재감염이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떤 독감이나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매년 이걸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인 건데요. 네. 그래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브리핑에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인플루엔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감기나 독감하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사례를 지금 이렇게 확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독감 백신, 뭐 3가 백신, 4가 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유행하는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년 이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형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예. 맞춰서 이제 백신 생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 사례 백신이 만들어지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이건 참 앞으로가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수도권 학교들이 지금 등교를 재개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면 원격 수업을 이제 끝내고 수도권 소재 학생들이 오늘부터 다시 학교에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등교가 중단된 지 26일 만이죠. 다만 등교 인원들은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임을 감안을 해서 다음 달 1일 10일까지 이러한 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어떤 여러 가지 강화된 이 활동들을 최소로 이제 좀 유지하기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밀집도를 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2로 이제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등교하지 않는 날에는 당연히 이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면 원격 수업 기간에도 매일 등교했던 고3 학생들도 이제는 오늘부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등교 인원도 수도권과 동일하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교육청 사장에 따라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등교 인원을 이제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후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다시 결정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고비가 되는 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이다 이렇게 방역 당국이 밝히고 있는데 나흘 뒤죠. 오는 25일
추석 기간에 적용할 구체적인 방역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때 대규모 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국으로 이제 감염이 확산된 우려가 있는 데다가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할까요? 좀 이 어르신들이 이번에는 좀 고향에 오지 마라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향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지 여행지로 또 떠나는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하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 기간은 이제 방역 관리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어서 오늘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의 이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이미 지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우선 국민 행동 요령의 방송 영상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작 배포하고 공공문화기관이 보유한 비대면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해서 연휴 기간에 집으로 쉬기를 유도를 한다. 이런 방침을 방역 당국은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관계부처라든지 지자체 등의 전문가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25일 날 이제 발표한다. 이런 이제 계획인 건데요.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경우에 수도권에는 이제 27일까지 지금 적용이 되도록 하는 상황인데 비수도권도 27일까지 같이 이제 이 상황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모임, 행사 이런 것들은 계속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도서관 등의 실내 국공립시설도 계속 문을 닫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주재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서 더욱 매진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라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고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좀 매우 면밀하게 이제 설계돼야 될 조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서 이제 분권 가치에 입각한 시한 시스템도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대한 언급도 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수처 설치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이 조속히 출범을 해서 재기능을 할 수가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특히 공수처장 추천에 있어서는 야당과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제출한 것인데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모두 국회가 추천하도록 이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이제 선정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내용인 건데요. 그래서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현 규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바꿔서 의결 정족수를 5명으로 낮추는 내용 역시도 이 법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대로 한다라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는 출범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국민의힘은 처음에 여당이 공수처법을 이제 좀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의 어떤 비토권이 보장돼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 내용을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판사나 검사일 때는 기소권이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이제 수사권만 있다면서 같은 기관에서 이렇게 권한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헌재로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단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제 그런 이제 취지의 입장으로 이제 읽히죠.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북한 인권이나 이사 이런 네. 부분과 관련해서 추천을 같이 하면 예를 들면 마치 추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좀 테러를 열어놓는 듯한 발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야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뭐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합의를 이룰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뭔가 좀 교착 상태에 빠지고 한쪽은 지금 법안을 상정하는
뭔가 이렇게 잘 합의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충돌하면서 가는 거 아닌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이게 표면만 네.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인 건데 만약에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고 합의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뒤에서 혹시 뭐 물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놓고 테이블 네. 위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조건부 지지 입장이랄까요?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단은 국회가 결정하는 것이니까 입법자의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공수처법 제정 당시에 여당이 이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특별감찰관법과 국가인권법이 4년이 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인사를 추천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면 찬성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네. 추미애 장관은 그것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협치를 위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신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추 장관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오늘 권력기관 개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동시에 입장한 걸 두고 이런저런 뭐 추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뒷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이 회의장이 입장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입장을 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여러모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좀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이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한 것 자체가 자기들 편끼리 모여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였다라면서 네. 굉장히 깎아내리는 이런 논평들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런 회의 자체가 이제 부적절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 이제 여권 주요 인사들이 즉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한정혜 정책위 의장 등등의 여권 주요 인사들이 이제 좀 참석을 하고 있는데 반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부르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상권분리 원칙을 훼손했다 이렇게까지도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공수처 살림 문제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청와대가 이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하고 같이 입장한 거에 대한 해명을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회의장 밖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자들을 영접한 뒤에 같이 입장을 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서 참석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이 법무부 장관이 이제 영접 역할을 맡은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이 독대를 했다든지 뭐 이런 사항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1차 회의 당시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입장을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상황이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회의 형태는 거의 똑같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히려 보는 시각이 지금 타이밍이나 상황 자체가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좀 보기 안 좋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좀 속도를 내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 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뒤에 이 내용을 합동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그간의 검찰개혁의 성과를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그리고 피의사실 유출 금지 이런 것들을 개혁 성과를 꼽으면서 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 이런 강조도 했는데요. 최근 입법 예고를 마친 검사 수사 개시 규정 등의 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후속 법령의 시행을 통해서 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검찰이 이런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그리고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새 전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37차례 사용을 했다. 이런 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공정이란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폄훼한다고 할까요?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게 지금 이 논란이 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을 이제 37차례나 사용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 정권이나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태도는 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감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진위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5년 4월부터 5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자신과 가족이 주주인 회사가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거 수주했다. 이 의혹인 것이죠. 이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이제 자세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 회사 세 곳이 따낸 공사가 25건, 도급 금액은 773억에 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사 두 곳은 이 박 의원 일가가 특허를 보유한 STS 공법 사용으로 371억 원을 수주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박덕흠 의원의 사퇴 이런 것들을 촉구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정당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 후속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지금 박덕흠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밝혔죠. 기자회견을 열고. 그렇습니다. 이 여당이 굉장히 자신이 어떤 개입을 해서 자기가 이제 관련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수주를 했다라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그것은 억측이다. 여당의 억측이 사실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입찰 시스템은 붕괴됐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시 공사를 수주할 때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었는데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서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를 했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입찰들은 공개 입찰로 진행이 됐고 이 기업들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관급공사를 수주를 해왔던 기관이다. 그리고 국토위 간사를 맡았을 당시에는 오히려 건설사 매출이 줄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덕흠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주식을 백지신탁을 맡겨놓은 상황인데 이게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네. 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돼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에 상정되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는 게 법의 취지이지 해당 상임위에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반론을 폈습니다. 지금 뭐 박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또 반박하는 성격의 언론 보도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실 사실관계가 맞는 것인지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덕흠 의원의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게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라고 기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모든 입찰이 공개 입찰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덕흠 의원이 이렇게 신기술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비용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특허를 받은 신기술을 가지고 공개 입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수의 계약이나 다름없는 형태로 제한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떤 건설 업계에서는 만연해 있는 어떤 방식들을 활용한 것에 대한 해명은 없고 어떤 원론적인 어떤 표면적인 어떤 해명만 하고 있다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어떤 뭐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 박덕흠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조사 경험과 전문 능력이 있는 원내외 인사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진상을 발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뭐 민주당이 김홍걸 의원을 제명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거하고 그렇죠. 지금 자꾸 비교가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덕흠 의원을 좀 더 당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제명 조치든 아니든 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제 초선들이 상당히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 해명이 충분치 않으면 당 윤리위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상대를 우리가 공격하려면 먼저 우리의 흠부터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다선 의원들, 중진들의 경우에는 좀 신중론에 기울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불법 행위를 지금 발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징계부터 논하는 것은 더 이상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이고 그리고 여당이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세를 펼치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반론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가까운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당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당의 입장을 정하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박덕흠 의원뿐만 아니라 조수진, 윤창현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당선되기 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신고한 재산과 그다음에 당선 이후에 신고한 재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10억 이상의 어떤 그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윤창현 의원의 경우에는 삼성물산 사회이사로 좀 이렇게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보면은 이 당시 이사회가 어떤 합병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등의 그런 내용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합병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런 삼성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정무위에 지금 윤창현 의원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지금 여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윤창현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고 단순 이제 재직 사실만 가지고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서로를 향한 어떤 내로남불 삿대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 비리 특권 이제 차익 추구 의원들에 대해서 이 자신들이 공천을 해서 금배지를 달아줬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자격을 양당이 모두 박탈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김홍걸 의원 제명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이상직 의원 제명도 이제 좀 여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민주당이 이제 꼬리를 자르는 것이다. 국회의원직은 결국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조삼모사이고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사퇴를 촉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도 박덕흠 의원은 사리사욕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당장 내려놔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도적 대안으로 좀 21대 국회에서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는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강조도 했습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은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도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맡던 당시에 골프장을 매입을 했는데 시세보다 무려 이제 200억 원 가량 비싼 가격에 사들였다라는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다가 이제 수사에 이제 착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단 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전직 기관장들이 지난 10일 날 박덕흠 의원을 이제 이런 혐의로 고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박덕흠 의원이 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에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원 넘게 부풀린 465억 원에 사들여서 결국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이 고발인들은 2017년에 여러 가지 횡령 등 의혹과 함께 고발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은 이 박덕흠 의원의 배임 관련 금액은 855억 원에 달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정을 접수했지만 3년여간 진정인 조사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관련 내용은 이제 생략된 채로 통과된 게 오늘날의 이제 김영란법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권익위는 이 내용을 21대 국회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지난 6월달에 발의를 했고 심사 과정에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조율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자신이 활동하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돼서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 조항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만든다 이런 내용인 것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현행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는 있으나 그것은 권고적 규정이고 이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걸 위반할 때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서 문제다라는 게 이런 이제 법안의 이제 핵심 문제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좀 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 행위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와 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및 비속이 실소유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최근의 논란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는 잠시 뒤 이어지는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시민단체 관계자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난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야 간의 충돌, 이 문제가 결국 검찰 수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소까지 됐는데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 기소한 지 9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보좌진에 대한 재판이 이제 오늘 남부지법에서 열렸는데요. 피고인이 27명이나 되다 보니까 법정이 이제 모자랄 정도가 돼서 재판부는 이 피고인들을 3계조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 9명, 10명 이렇게 나눠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한 것인데요. 이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이 27명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원과 사무실 그리고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장 등을 점거해서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8명은 차이배 전 의원을 공동 감금한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는 민경욱 전 의원을 제외한 피고인 26명이 출석을 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11월 16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일단 최이배 전 의원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는요. 이 6시간 동안 최이배 전 의원을 의원실에 이제 감금한 내용인데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정재, 민경욱, 송원석, 이만희, 이은재, 정가변 등의 7명이 불구속 기소가 돼 있고 약식 기소가 박성중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과의 법안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방해한 혐의, 이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민경욱, 송원석 등 이제 15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관련이 돼 있고 이 불구속 기소 부분이고 약식 기소된 사람들도 곽상도, 김선동, 그다음에 이 김성태, 윤상직, 이철규, 이장후 등의 7명의 전현직 의원들입니다. 그다음에 국회 정개특위 회의를 방해를 해서 이 정개특위 회의장의 출입을 저지한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는 불구속 기소로 되어 있는 것이 황교안, 나경원, 강효산 등 8명의 전현직 의원들이고요. 약식 기소는 김선동, 장제원, 박대기 전현직 의원 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회 사개특위 회의를 할 때 이 사개특위 회의장 출입 저지한 것에 대해서도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등의 14명 이제 불구속 기소 내용이 들어 있고 곽상도, 김태흠, 박성준,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홍철호 등의 7명이 이제 약식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간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은데 이번 재판 출석하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놨습니까? 특히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황교안 전 대표가 대표적으로 이제 좀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두 분은 또 나름대로 법조인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네. 황교안 전 대표는 검사 출신이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이런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일하다가 법정에 선게된 것은 송구하지만 소수 의견이 무시하고 합의 정신이 간과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항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다라고 생각했다. 즉 이제 소수 의견을 무시한 다수 여당의 횡포에 저항했고 그것은 정당한 방어권과 저항권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인 것인데요.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역시 법정에서 자신의 제목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불법이 되겠느냐. 결사저지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순리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방기곡경을 이제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강효상 전 의원이라든지 다른 이제 전현직 의원들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인 주광덕 변호사의 경우에는 차이배 전 의원 공동 감금 혐의와 관련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반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때 차이배 의원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너머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만한 그런 광경이었죠. 네. 근데 감금 안 했다고요? 감금을 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나름대로의 이제 방어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재판에서 아마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향후 재판 일정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재판이 이제 11월 16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선 이제 최의배 전 의원 감금 혐의를 받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의 공판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 공판에는 최의배 전 의원 등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청취자 9627님께서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 기대 안 합니다. 김영란법 만신창이 된 거 봐하는데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연결될 일은 절대 안 하거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걸요. 이런 좀 부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김영란법 제정할 때부터 사실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건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해충돌 방지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서 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이게 근 5년이 지나서까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깎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정 종교를 언급한 것은 죄송하지만 공영방송인데. 네, 그건 뭐 하여튼 발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 저희가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 시간에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 앞서 뉴스야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관한 뉴스 전해드렸죠. 그런데 박 의원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연결해서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이해충돌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박덕흠 의원 오후 2시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박 의원 측은 지금 뭐 이제 그 특혜 수주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경쟁 가능한 공개 입찰 방식이었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박 의원의 해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참여연대는 국토위 상임위원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인 국토부 등에서 공사 수주를 받은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공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감기관들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고 국토위 상임위원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개 입찰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경쟁하는 업체들이 이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리고 또 이해충돌은 이 특혜 여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공개 입찰 방식이라도 입찰에 담합하거나 공무원하고 유착한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혜가 없었다라는 해명만으로는 해명이 됐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상임위 국토교통위에 당시에는 이제 간사였잖아요. 20대 국회에서는. 예. 그 간사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해충돌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국토위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을 했거든요. 박덕흠 의원이 낙후된 농촌인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지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건 결코 아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본인이 농촌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가셨다고 하는 거야 뭐 본인의 생각이시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이제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을 비롯해서 이제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박덕흠 의원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피감기관에서 수천억 공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사실상의 영리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다라고 해명하시는 것은 이렇게밖에 해명하실 수 없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덕흠 의원이 자신이 갖고 있는 보유한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근데 또 실제 처분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참여연대에서 박 의원 백지 신탁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해보셨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국회 공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2014년 9월에 백지 신탁을 했는데 원화종합건설, 해영건설, 용일토건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신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2020년 7월 달에까지 이게 매각되지 않은 게 농협이 이제 신탁 기간인데 네. 거기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 의원은 회사 주식을 다 백지 신탁한 상태인데다가 경영에서도 완전히 손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원래 백지 신탁 제도라는 거는 이 백지 신탁 기간에 주식을 이렇게 신탁하면은 이 기간에서 이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해충돌이 해소됐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건설회사 주식들은 비상장 주식이다 보니까 네. 5년 넘게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안 됐다는 것을 박덕흠 의원도 알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매각 안 된 주식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게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이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네. 2015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백신탁한 주식이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업종과 관련해서 상임위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농협이 백지 신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예. 농협이 안 판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렇게 팔리지 않는 주식을 그냥 백지 신탁만 해두는 겁니까? 형식상으로? 사실상 이 팔리지 않는 주식을 돌려받을 걸 가정하고 백신탁을 통해서 상임위 활동이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가 이렇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살 사람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그래서 경우에 백지 이제 신탁하더라도 박덕흠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해당되는 의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런 의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주식을 백신탁했지만은 안 팔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백신탁해도 주식이 안 팔려서 이해충돌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그 매각이 안 될 동안에는 그 업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 공직자윤리법이 2015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규정을 그 박덕흠 의원은 자신은 잘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해충돌인지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백지 신탁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 법상으로도 지금 자신과 관련돼 있는 상임위나 이런 데서 상임위 활동을 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상임위 활동을 예. 했다. 주식이 안 팔리면은 이해충돌이 해소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 그 활동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박덕흠 의원이 그 백신탁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네. 그 백신탁한 의원들한테는 다 공지가 되는 부분이고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는 의원들이 그걸 알아서 지켜야 하는데 본인이 법을 몰랐다라고 그래서 안 몰랐다고 해서 이게 안 지켜도 되는 법은 아닌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겠군요. 앞으로도. 그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먼저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참여연대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 소속 정당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공정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객관적인 분들이 조사위를 구성해서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데서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또 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좀 논란인데요. 삼성물산 사회 이사를 좀 지냈던 당시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데 같은 이제 그 승인을 해준 입장에 해당이 된다. 근데 국회 정무회에서 활동을 했다. 이것도 이제 박덕흠 의원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남북 경제협력 주식을 보유한 채 외교 통일위 소속으로 지금 활동하다가 제명이 되기도 했는데 연이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윤창현 의원하고 김홍걸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윤창현 의원은 공직 취임 이전에 이제 삼성물산 이사로 있으면서 합병 관련 활동을 하고 했던 것이 현재 상임위 정무위에서 이제 보임이 됐는데 네. 이해충돌이 예상되니까 이 상임위에서 다른 데로 가라라는 문제 제기고 예. 이 김홍걸 의원은 남북 경협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논란이 되니까 매각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양양자 의원의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었는데 이해충돌 논란이 되니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먼저 이런 이해충돌을 해소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참여연대가 보시기에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지금 상임위를 만약에 바꾼다고 그러면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무위 활동이 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돼 있는 보험업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상임위를 떠난다면은 이해충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볼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지난번에 손혜원 전 의원 뭐 부동산 예. 투기 의혹과 논란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 기억하기로는 여야 모두가 의원들 전원 전수조사하겠다, 이해충돌 방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강감무소식이에요. 근데 예. 이번에는 정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여연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게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은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백신 탁 제도가 있지만은 네. 근데 부동산 관련 보유 재산하고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이번에 드러났듯이 사적 이해관계자들이 희강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덕흠 의원 경우에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음. 희강기관들하고 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 전반적인 점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 2015년 이제 정말 힘들게 김영란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 한 10년 가까이 논의 끝에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이제 법안에서 빠져버렸는데, 근데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지금 만들겠다고는 하지만 이 모호하다, 개념이. 예. 뭐 이 한 의원은 나도 만약에 거기에 적용이 되면 뭐 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자녀들은 다 취업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지금 이해충돌 범위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 논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15년도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그때 제출된 안은 직무 배제, 그러니까 재척 중심의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한 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정부가 제출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떻게 보면은 재척 중심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그다음에 사전에 공직 이전에 활동했던 민원 활동 내역을 신고하는, 그러니까 신고하고 공개 중심으로 약간 내용이 변동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처벌 조항보다는 일단은 청탁금지법처럼 그 일종의 이제 공직자의 윤리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명은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잘 이해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청취자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이해충돌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이제 어떤 경우에 이해충돌인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네. 예, 정의 규정이 있는데,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여기서 사적 이해관계라는 것은 재산상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네. 자기 가족들이 관련돼서 있는 그런 사적 이해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또는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루는 업무와 관련해서 내 가족 혹은 내 친척이 이 업무 관계자일 때는 신고하자. 그리고 내 동료, 그러니까 내 전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그런 그 이해관계자면 신고하자. 그래가지고 신고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회피하거나 혹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직무를 배제하거나 이런 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네.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사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잠깐만요. 네. 그 일전에 김영란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윤찬영 의원. 아, 윤찬영. 예. 예, 말씀하십시오. 네,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윤창현 의원은 사실은 현재 하는 활동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그 삼성물산 사회이사로 활동했던 내역 때문에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공직자가 되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떤 회사에서 일했는지,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일했는지, 누구를 대리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신고하게 하고 공개하게 하면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하면은 먼저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신고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해충돌의 부분이 있을지 아닐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걸 먼저 신고하고 공개해서 내가 이해충돌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자라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문제 국회의원들이 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어떤 방식으로 법을 제정해야 되는가, 또 제정은 하긴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면 큰 진전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원들도 적용 대상이라서 이 최종 심사 단계에서 약화되거나 혹은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내가 적용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직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이해충돌을 막자라는 논의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나서줘야 하고, 특히 야당의 경우에도 이 법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해충돌을 어떻게 막아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바뀔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올해 안에 꼭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 국회의원들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앞서 이제 조사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뭐 추가로 만약에 그런 그 충돌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또 조사해서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회도 어떻게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시키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아레사 프랭클린의 리스펙트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